네, 안녕하십니까. 권순환 회계사입니다. 네, 양진경입니다. 네, 김규현 회계사입니다. 무인사 쪽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무인사 스탠다드 강남점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녀온 소감. 방문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소비자로서. 그렇게 매장이 크고 상품군이 다양한지 처음 알아서 제가 가지고 있던 뭔가 무텐다드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고 왔습니다. 드라이하네, 되게. 그냥 뭐 오센이라는 건 잘 모르니까요. 나는 사실 그게 있었어. 그렇게 아무도 없는 매장에 말이 안 되는 우리끼리 들어가서 막 구경하고 소개받았다는 거가 인상적인 경험이었어요. 저는 막연히 그거 있었거든. 내가 가서 도대체 뭘 입어보지? 나 약간 가서 우스꽝스러운 옷 입어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겁나는 마인드로 갔는데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어보고 왔다. 생각보다 비즈니스 캐주얼 라인업이 제가 좋아하는 유니클로보다 많아서 한 번쯤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가봤고 제품을 처음 입어보고 만져본 게 처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진짜 괜찮다. 기대 이상으로 괜찮다. 살 거야? 살 것 같아 진짜. 네, 진짜로. 이건 뭐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분석을 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무인사 측에서도 이제 그런 초대도 한번 해주시고 감사하게도 저희 쪽한테 무인사 자체에 대한 기업 분석도 한번 부탁해 주셔가지고 촬영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저희가 뭐 금전적인 거 받은 건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왜 하는 거야? 이거는 컨텐츠 하나 때우는 거야, 이걸로? 유료 광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래서 일단 잘 되고 봐야 돼. 무신사가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 무신사는 도대체 왜 26,000짜리 유튜브 채널에 먼저 컨택을 했을까? 홍보팀에서. 이게 저는 맨 처음에 메일을 받고 왜 우리한테 연락을 했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설득 당했어요, 저도. 이유를 말씀해 나 주셨어요. 몰라. 궁금하다. 무신사라는 플랫폼 자체가 유명하지 회사 자체에 대한 그 정보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자기네가 회사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없는 것 같아서 뭔가 그런 회사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는 채널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예전에 제가 다뤘던 리셀 플랫폼 크림 한번 다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여기가 되게 회사를 조금 재밌으면서도 어찌됐든 뭔가 결에 해치지 않게 잘 다뤄주시는 걸 보고 그래서 이제 연락을 주셨다고 할까요? 정확하게 저희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연락을 주신 거예요. 26만 명만 됐으면 부끄럽지 않을 것 아니야, 난 이게 무신사스러움이라고 생각해. 같아. 오히려 이게 좀 더 엣지 있는? 그렇죠. 뭐 저희가 뭐 나무 위키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 플러스 이제 이런 전문적인 숫자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유일한 세그먼트에 속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뭐 돈 받은 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하면 되는 거잖아. 막 하면 돼. 어쨌든 뭐. 근데 그런 건 있었어. 어쨌든 무신사 잘하다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겸사겸사 한번 해본 것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무신사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무신사라는 기업 워낙 다들 잘 아시니까 뭐 무신사 어떤 기업인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대한민국 최대 온라인 편집숍이자 대한민국 10번째 유니콘 기업이다. 무신사 뭐 어원 이름은 다 아시지 않나 이제? 이제 지겹지. 지겹지? 조만호 의장님이죠 이제? 스니커즈 덕후였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장 신발 사진 많은 뭐 그런 거? 그런 거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까지 온 거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가방, SRD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 특히 젊은 20대 남성 청년 고객이 많은 게 특징이다. 그 정도만 하고 숫자와 관련된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예요. 올해 6월 기사인데 자, 무신사마저 고전, 실전 구멍난 패션 플랫폼이라는 기사가 났고 결국에는 무신사도 뭐 쉽지 않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미리 무신사도 적자전환. 사실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적자전환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 제목에서 오는 뭔가 무게감이 있지. 그리고 이따가 재무제표도 보겠지만 사실 적자전환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단순히 적자전환인지 어쨌든 저희가 전문가로서 그래도 재무제표를 조금 더 한번 깊게 들여다보면은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것도 어쨌든 숫자로 보이신 게 있잖아요. 무신사 자체만 보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가 있고 이제 자회사까지 합친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데 제 생각에 별도 재무제표 위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회사가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가지고 기사에 나와 있는 연결 기준이지. 적자 전환도 연결 기준인 거야 그러면? 그래서 뭐 연결도 중요한 건 많은데 일단은 무신사 자체 별도 재무제표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궁금해요. 바로 보시죠 그러면. 네. 주식회사 무신사예요. 작년이 11기였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설립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실제로 근데 지금의 주식회사 무신사가 딱 10년 전에 이거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뭐 이제 감사 보고서는 이제 보면은 여기는 이제 또 KIFRS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 기준. 제일 중요한 게 손익 쪽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위주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매출부터 얘기하면 좋겠죠.
20년에 3천억, 그리고 21년에 4천억, 그리고 작년 22년에 6,400억이에요. 사실 뭐 매출은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뛰고 있죠. 저 매출의 구성도 궁금한데 되게. 구성 여기 있지. 구성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은 매출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매출은 크게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수수료 매출, 기타 매출인데, 기타 매출은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 이건 있네. 제가 무신사를 사실 직접적으로 이용해 보진 않아가지고, 솔직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의류 플랫폼이니까 제품 매출이 제일 심플하긴 이게 무텐다는 그냥 못한다고 무신사에 뭔가 직접 떼와서 파는 게 있어요? 그 사입으로? 그 부티크라 그래가지고 명품 같은 거를 떼와서 아, 그래? 아, 그런 게 있나 보구나. 그냥 상품 매출은 이제 무신사에서 만드는 건 아니고, 말한 것처럼 이제 떼와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나 보네? 그런 게 있고. 제품 매출은 이제 저희가 갔다 왔던 무신사 스탠다드죠. 직접 저희가 만든 제품인 거고, 수수료 매출 사실 이게 원래 본 비즈니스죠. 이건 이제 거기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수수료 받는 어. 거잖아요. 아 이게 엄청 많이 잘 되고 있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상품 매출은 3개년도 크게 변함이 없어. 그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무신사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1,700억 정도로 그냥 이제 맞춰놓는 그 느낌인 것 같고, 여기서 뭐 더 힘을 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매출은 이제 보시면 1,200억에서 1,600억, 그리고 작년 3,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좋죠. 수수료 매출도 많이 늘고 있고. 무신사로 옷 사러 가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거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무텐다드가 작년 21년에 500억, 그리고 22년에 1,6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성장했고, 올해도 아마 많이 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거는 매출이 일단 크게 세 가지거든요. 뭐 사입, 제조, 수수료인 것 같은데 비중을 보면 이제 수수료 매출이 거의 절반 정도고 작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상품과 제품이 이제 25%씩 이제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매출 루트가 다양하게 되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고 이렇게 어쨌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뭐 균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지 않나? 그렇게 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사 브랜드가 되게 의미 있게 크게 증가하는 것 같고 수수료라는 거는 플랫폼의 힘인데 이것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왜냐면은 이제 그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를 해서 사람을 모으잖아요. 사람을 모으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그 모아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브랜드만 판매하면 이게 이제 약간 좀 양날의 그게 있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까지는 둘 다 그냥 잘 증가하고 있네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고 거기에 내 물건을 팔 수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뭔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저 매출 구성을 보고 제일 신기했던 건 사실 상품이었어요. 상품이 저렇게나 많을까? 궁금해요. 지금이야 전체 매출에서 플랫폼이 제일 많지만 20년도만 두고 보면 사실 매출 중에서 상품 매출이 더 많거든. 그러네. 그러니까 되게 예전에는 상품 매출이 더 메인이었다라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난 되게 신기하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제 신기했어. 생각에는 예전에는 다른 제품을 활용해서 사람을 유입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사실 진짜 더 좋은 회사라면 이게 훨씬 더 커져야 수수료 매출 되거든요. 훨씬 커져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걸 늘리고 싶었던 거지. 이걸 늘리고 싶은데 내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파워가 없으니까 그럼 잘 팔리는 브랜드 이제 입점해 오거나 사입해 와서 팔다가 이젠 점점 이 비중이 지금은 26%인데 더 낮아지지 않을까? 낮아지는 싶은 게 거죠. 그림이 더 이쁜 거 아닌가?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예. 수수료 매출, 제품 매출 더 늘어나는 게 어쨌든 뭐 그림이 이쁜 거니까. 네, 그래서 매출은 어쨌든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원가인데, 매출 원가도 사실 보시면은 뭐 당연히 느는 거겠죠. 느는 건데, 근데 매출 원가는 이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진 않아요. 제품 매출 원가도 안 나오네.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매출은 매출 안 원가가 나와. 합쳐가지고 한 줄만 나와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원가 정보는 알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의료기업 매출 원가의 30-40% 정도잖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인터넷에 찾아본 건데 무텐다드 원가율 70%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가율이 강남 가서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이게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은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너의 말은 어쨌든 퀄리티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거잖아.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근데 그거에 비해 가격은 낮다.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가율이 높은 거지. 거기 그때 매니저님도 말씀해 주셨잖아. 원가율이 높은 거고. 그럼 결국에는 뭐 다른 데는 뭐 바보가 아니어서 세뱃뛰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무인사도 바보는 아닐 거 아니야. 결국에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뭔가 밑에 자신이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거를 사서 3배나 띄워 먹어? 이제 그렇지 않은데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커요. 그때, 제일 큰 게 광고 선점이랑 그치, 그치. 그 판매 수수료 거란 말이야. 인건비. 근데 무신사는 그거를 쓸 이유가 없어. 그쵸. 내 플랫폼에서 파니까 오케이 내가 이거는 포기할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매출 원가율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냐면 똑같은 퀄리티에서 비용을 덜 써서 원가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은 이제 원가를 쓰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플랫폼이 없는 회사들 쓰는 광고 비용 뭐 이런 거를 안 썼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격을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매출 원가 판관비에서 많이 이제 그렇지, 줄어드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는 보면 영업이익단으로 치면 사실 비슷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 경쟁사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유니클로나 뭐 지오다노나 H&M, 탑10 이런 것들이 없는 매출이 사실 요 수수료 매출인 거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이 매출 원가율이나 이런 걸 다 소위 복귀하고 남는 거지. 그치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회사들은 무신사에 잡히는 수수료 매출을 수수료 비용으로 써야 될 다 텐데 비용으로 무신사는 안 써도 안 되니까 써도 우리는 되니까. 그럼 가격을 후려치자. 장사 나가고 보면 백화점 수수료 거의 30%야. 그래, 거의 40% 많이 30% 비싸. 40%니까. 그거만큼 딱 남는 거야. 생각해보면.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 세부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무텐다드 원가 자체는 다른 데보다 높은 것 같다. 이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이것만 보면 심플하게 얘기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네. 일정 수준의 퀄리티는 보장받으면서 가격이 낮추는 싼 거지. 거지. 오늘 가서 보니까 딱 내가 느낀 게 항상 유니클로에서 사는 제품들은 바지다, 뭐 셔츠다 봤을 때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더 싸더라고 유니클로. 약간 더 싼 딱 느낌이 그 있었어. 느낌이었어. 싼 느낌이 있었어. 그게 이제 유니클로는 이제 롯데백화점한테 수수료를 주고 아, 그치. 예. 어디다 수수료 떼어주고. 네, 그래서 이제 매출에서 매출과 뺀 게 이제 매출 총액이죠. 이게 이제 1,700억에서 2,400억 그리고 작년에 4,200억까지 남았어요. 보시면 매출 총액도 개선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58%에서 61%, 65%. 여기까지 보면 되게 좋죠. 되게 좋아, 되게 좋은데 여기서부터 좀 이제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판매 관리비거든요. 판매 관리비인데 이게 보시면 2020년에 1,400억 그리고 2021년에 1,800억. 작년에 3,600억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엄청 늘었지. 엄청 느니까 영업이익도 330억에서 670억에서 530억 많이 줄었어요. 이게 지금 별도 기준이지? 별도 기준.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줄었는데 결국 원인은 이제 첫 번째 판매 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왜 늘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늘었냐. 판매 관리비 다 제가 숫자를 뽑아오지 않고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것들 위주로 뽑았는데 제일 크게 나간 것들은 이런 거예요. 이제 급여가 이제 21년에 380억에서 작년에 770억. 근데 보니까 지금 기준은 한 1,300명 정도인 것 같더라고, 직원수가. 와, 진짜 많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급여도 많이 늘었죠. 이거는 어쨌든 직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업 수수료도 거의 2배 늘었어요. 370억에서 715억인데 이거는 뭐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뭐 감사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뭐 어디로 나가는 걸까, 이거는? 지급 수수료. 너무 많아서 사실. 지급 수수료로 탄 줄로 퉁치기에는 너무. 근데 야, 요 정도 8, 90%면은 매출 는 거 정도 아니야? 맞아, 그래. 딱 요 정도. 왜냐면 4천억에서 6,500억이잖아. 그럼 매출도 사실 꽤 많이, 이렇게 몇 천억 단위의 매출이 저렇게 오르는 건 쉽지 않거든요, 이제. 직업수도 어쨌든 매출과 변동되는 성격인 거니까 어쨌든 작년에 좀 많이 늘었고 광고도 좀 많이 늘었죠. 360억에서 이제 800억 정도로 한 거의 2배 정도 늘었는데 무신사 광고가 뭐가 있지? 무신사 뭐 TV 광고도 많이 하잖아. 아 옛날에 그분 잠깐만 이건 편집하고 무신사 정도 되면은 그냥 사부작 계속 광고 그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외주 인건비 이것도 뭐 거의 2배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매출과 변동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뭐 급여, 직업 수수료, 광고 선점비, 외주 인건비 이거는 사실 매출 느는 거에 따라서 변동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이거죠. 네, 주식 보상 비용인 건데 이게 작년에 36억이었고 이제 올해 226억이 찍혀 있어요. 200억이 는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스톡 옵션 맞는 비용인 거구나. 거죠? 그 스톡 옵션도 있고 그거야. 예전에 너가 다뤘던 하이브에서 박시혁 의장이 그 그 증여한 BTS들한테 거. 증여준 거 이제 비용처리 되잖아. 어, 장부상. 그게 똑같이 잡혀 있는 거야. 조만호 의장이 제가 어. 들고 있는 거 한 200억어치를 직원들한테 무상 뿌렸는데 그게 장부상 비용으로 잡혀버렸어. 아 진짜. 그러니까 내가 경로했던 그 회계처리.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아직도. 그러니까 200억, 그러니까 226억이 다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인 거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계적인 비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마 우리 엄청 유튜브 초기였을 거야. 초기에 이제 하이브 다뤘을 초기였고. 때면 초기였지. 상장 전이야 하이브 상장.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조만호 의장이 개인의 주식을 개인 주식.
직원한테 개인적으로 준 건데 무상증이요. 왜 이게 회사의 재무제표에 비용이야. 들어가냐. 근데 그때 가정은 그거였어. 조만호 의장의 주식을 회사에 증여한 거고 먼저 회사가 받은 주식을 개인들한테 증여한 건데 이 회사와 개인의 관계는 근로관계이기 때문에 주식 보상 비용으로 비용 처리한다. 그러니까 회계 기준이었어요. 난 기억도 안 나나. 그래서 내가 개인한테 주는 걸 개인이라고 보지 않고 너 사실은 회사 거쳐간 거야. 근데 재무제표는 회사에서 나간 건 다 적어야 되잖아. 그게 그 그래서 기사가 있어 그게? 기사가 여기 있어. 자료에 있어. 자료에 있어. 근데 이게 200억이네. 200억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시적이고 그냥 페이퍼상의 비용. 뭐 그렇다. 아니 나 같으면 이거 영업이익에는 200억 더해. 내가 딜을 한다면. 아니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투자 유치 받을 때 당연히 얘기했겠지. 당연히 동원은 되지. 노멀라이즈 했겠지. 자, 그래서 갈 길이 머니까 제가 판관비까지 했어요. 그래서 판관비에서는 투자랑 이제 뭐 매출이 느는 거에 비해서 변동비가 많이 드는 거 맞고 플러스 이 주식 보상 비용이란 게 사실 회계적인 비용인 거여가지고 좀 의사결정할 때 고려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머지 급여, 수수료, 광고는 공격적인 정도 수준으로 증가한 것 같고 막 말도 안 되게 증가했다는 아닌 것 그치. 같고 진짜 매출이 받쳐줬으니까. 그러니까 리저너블한 수준에서 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 그렇게 치면은 500억이었잖아. 뭐, 영업이익이. 영업이익. 그래. 그럼 주식 보상 비용이 200억 갉아먹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되게 잘했는데. 아 진짜로? 근데 얘기할 게 더 있어. 아직 엄청 많아. 영업이익까지 왔죠. 그러니까 아까 그 주식 보상 비용까지 엎어진 게 이제 540억이에요. 영업이익까지 540억인데 그다음 밑에가 이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중소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손익. 이라는 게 이제 영업의 쪽에 이제 잡혀있는 손익들인데 이것도 잠깐 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기타 비용, 기타 수익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기타 비용 쪽인데 기타 비용에 보면은 기부금이 일단 있어요. 기부금이 있는데 생각보다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 23억. 23억이야. 또 뭐 무신사 또 뭐 얕게 보내로? 어쨌든 뭐 영업권 손상 차손이라는 게 156억이 잡혀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옛날에 여기가 스타일쉐어라는 걸 인수했거든요. 29cm가 스타일쉐어의 자회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쉐어라는 게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여자 무신사 느낌인 것 같더라고. 그쵸. 네, 사실 무신사가 대부분 남성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성분들 좀 넓히려고 스타일쉐어라는 거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29cm 같이 인수를 한 거지. 이게 202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2, 3년 된 것 같아. 그래서 21년에 그러니까 2,600억 정도 규모로 스타일쉐어 100%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병은 아니고 인수한 거지. 그러니까 자회사로 주식을 이 정도 돈을 주고 산 거죠. 사와가지고 21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합병을 했어. 그러니까 아예 자회사에서 아예 하나의 회사로 하나의 합병을 회사가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냥 자회사로 있을 때는 그냥 2,600억, 3,000억에 그냥 주식이 장부가로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2,600억 주고 사온 주식이죠. 그지. 근데 이게 합병이 되면은 어쨌든 이게 주식이 날아가고 어쨌든 이 스타일쉐어라는 회사도 이제 자산 부채가 있을 거잖아. 그쵸. 그게 보시면 223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2,600억 주고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부가액, 회계적인 재무제표 장부가액 대비 한 10배 주고 산 거죠. 그치. 그래서 이걸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차액 2,300억 정도가 영업권으로 이제 떠지게 돼요. 그치. 이게 영업권 회계 처리인 거죠. 자, 근데 작년, 그러니까 22년 11월에 이거를 이제 통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병해서 아예 통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근데 플랫폼을 따로 하다가 하나로 합친 느낌이거든. 그걸 이거는 이 통합은 회계적인 이슈가 아닌 회계적인 것 같아요. 이슈가 아니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스타일쉐어가 없어졌나 없어졌는 보네요. 것 같아. 스타일쉐어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럼? 없어. 아예 그럼 이게 정리했지. 맞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2,300억 영업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스타일쉐어를 안 하니까 총 150억 정도를 이거는 이제 뭔가 영업을 안 하니까 이 정도를 비용으로 회계장을 잡은 것 같아요. 어쨌든 합병했을 때 장부가보다 더 준 건 영업권으로 회계 맞아요. 처리만 한 건데 2,300억. 통합하는 과정에서 뭔가 영업권을 손상차손 냈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보통 이 영업권 평가를 매년 하잖아. 매년 하는데 스타일쉐어랑 29cm 실적 변동이 있었다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그냥 회계법인 평가 맞아요. 그거 하는 애들 간에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저 통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통합이 영향 미쳤겠지. 왜냐면은 야 이거 너 어차피 안 할 거면은 이거 2,300억 웃돈 주고 사온 것 중 일부는 까야겠네 이렇게 얘기해. 그치. 근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에서 계속 하지 않냐 이걸 하다가 중간에 한 156억 정도 그러니까 너네는 회계상의 영업권이 2,300억인데 지금 평가해보니 2,100억 정도인 것 같아. 이 정도 까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년에도 나올 수 있고 올해도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그냥 회계사들끼리 숫자 싸움 하는 거야.
2,100억은 그냥 언제든지 비용으로 털 수 있는 폭탄 같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스타일시어 서비스 종료한 게 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156억 정도를 이제 비용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타 비용으로도 한번 불이탈을 맞았어요. 156억.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그냥 어차피 무신사가 스타일쉐어를 인수할 때는 이미 다 옛날에 나간 돈이고 그냥 거기서 가치가 깎인 거네요. 뭐 나쁘게 얘기하면 뭐 스타일시어를 인수하면서 뭔가 손실을 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제 상대방은 해석을 한 거네. 그냥. 여기까지 왔죠 이제. 그다음에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인데 내가 여기서 진짜 좀 약간 회계사로도 약간 자괴감이 들어. 아 진짜? 왜? 봐봐요. 금융 수익이 작년에 800억이 플러스야. 이건 또 뭐야? 너무 널뛰기. 근데 올해는 금융 비용이 마이너스 거의 3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억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어?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할 텐데. 뭐야 저거? 자, 금융 수익이에요. 금융 수익에 뭐 이자 배당 이런 게 있고 뭐 이름도 어려워. 당기손익, 공연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이익. 그래 좋아. 작년에 755억이 플러스였어. 근데 올해 똑같은 거죠. 공연가치 측정, 금융부채 평가 손실이 214억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예전에 투자 받을 때 이거 RCPS 받았거든요. 뭐 스타트업은 다 RCPS를 받으니까. 상한전 우선주 해가지고 이게 상한전 우선주 부채로 가 있어. 그거 아시겠지만 이걸 매년 평가를 하잖아요. 그 평가 손익을 이제 달아놓은 거야. 아시겠지만 이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닌데 약간 그런 거거든. 이게 왜 제가 아까 약간 자기가 느꼈냐면은 이 700억, 1000억이라는 숫자가 사실 영업이익이랑 비슷한 숫자인 건데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건가? 안 되지. 약간 그런 얘기. 왜냐면 저는 어쨌든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일반인이 보면은 아니 너도 못하잖아. 저도 들어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보면은 위에서는 갑자기 막 700억, 800억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나게 손실이다, 2억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투자를 받았는데 조건이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안 좋아졌다 이런 거잖아 결국에는. 그걸 회계적으로 비용을 박아 넣은 거잖아. 그러면 이걸 누가 평가해서 이 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이런 거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정석기업이 관계기업 투자 손익은 자세한 얘기는 이제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도 42억의 손실이 반영됐어요. 자 그래서 영업이익 530억이었는데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이 86억이 됐어. 엄청 떨어졌네.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행복회로 돌려보면은 이건 아니고 하면은 500억이 날아간 거거든. 그렇죠. 어쨌든 뭐 그런 그냥 심플하게 얘기해서 에비타. 영업 현금으로는 되게 높을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얘기해보면 우리가 이거는 500억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까 500억에서 엎으면 1000억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직관적으로 해석되는 게 또 여기 지표가 있거든요. 이 법인세거든. 법인세인데 봐봐 작년에 법인세 비용이 90억이고 올해 63억이에요. 근데 이건 아시겠지만 회계적인 비용인 거여가지고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진짜 법인세 얼마 냈냐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주석에 가보면 이제 납부액은 별 차이 없나 보네. 법인세 부담액이거든요. 작년에 140억이었고 올해가 164억이에요. 그래 더 많이 냈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법인세는 너 얼마 벌었냐? 얼마 벌었냐 하는 거잖아. 캐시베이스로. 거의 이제 그런 건데 그게 보시면 작년 대비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 164억이면은 이거 뭐 실제로 돌려보면 과표는 1000억일 거거든. 딱이네. 캐시베이스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말이 진짜 뭐 터무니없는 건 아니라는 거지. 즉 무신사는 작년에 1000억을 벌었다네. 뭐 그렇다 치자.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그냥 행복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인세는 작년 21년 대비 더 낸 거고 어쨌든 회계적인 뭔가 좀 마이너스 영향이 되게 크게 반영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과표는 거짓말 안 하잖아. 그치. 과표는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86억에서 법인세비 63억 빼면은 이제 계속 영업이 23억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이런 게 있거든. 중단 사업. 이게 뭐냐면 그 스타일쉐어? 스타일쉐어야. 스타일쉐어? 그래서 그 스타일쉐어는 이제 중단했으니까 거기까지의 중단 이익은 이제 따로 표시하는 게 있는데 그럼 스타일쉐어가 잡아먹은 게 150억이 아니라 250억이네. 어쨌든 그렇다 치자. 여기까지 엎어지면은 이제 단기 손실이 70억이에요 마이너스. 70억. 별도 기준입니다. 1,320억에서 70억이 된 거야. 손실이. 야 나 빨리 보고 싶어. 그래서 영업 현금으로는 얼마야? 자 여기까지 이제 맞죠? 여기까지 이제 중간적인 개인적인 총평은 어때 느낌? 아니 무신사는 20% 정도씩 벌고 있어. 자 그래서 일단 김 회계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현금으로 캐시를 얼마 버냐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신사 별도만 보는 거니까 무신사 플랫폼, 무신사 상품, 무신사 스탠다드 난 이걸로 얼마 버는지는 궁금한 거지. 왜냐면 이게 결국 무신사 전체 연결 실체에 소위 말하면 밭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현금이 창출되니까 자회사도 사고 그치. 여러 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볼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이 얼마야? 영업 현금이 마이너스예요. OCF가 마이너스 700억.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작년에는 1,000억이었고 플러스 말한 것처럼 영업으로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냐인 건데 재고 자산이 엄청 많네. 자 보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요거 두 개만 더하면 1년 동안 얼마 벌었냐 이거네. 맞잖아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당기 순이익에서 수익 비용 조정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소위 이거는- 말해 저게 에비타지. 에비따는 거지. 요거 두 개까지가.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거는 현금 안 나갈 비용이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900억 그거 다 더하면 에비타. 한 9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비따지. 이거. 작년에는 한 760억 정도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현금으로는 마이너스 700억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받을 돈이나 이런 게 엄청 많은 거야. 재고도 많지. 아, 재고지, 많고. 재고. 재고지 재고. 근데 요거는 어쨌든 의류회사는 실제 저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무신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보통 의류회사가 재고를 부담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예요. 네, 재고 부담은 되게 리스크여서 그래서 우리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유난히 의류 관련된 세일 많잖아. 행사. 그게 많은 이유가 의류회사들의 무조건 1번 목표 중에 하나가 재고를 최대한 빼낸다. 저도 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보시면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이 엄청 많이 나고 작년에 430억인데 지금 2,24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받을 돈은 엄청 많이 넣은 거지. 근데 이게 누구한테 저렇게 받았더니. 실제로 캐시를 안 꽂히니까 이제 OCF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물론 해소하는 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많이 늘었어요. 1,000억에서 2,300억이니까 엄청 많이 나갔네. 이것도 어쨌든 재고 자산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OCF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나? 아니 뭐 이게 맞다면 근데 이제 이게 회계사 관점으로서는 이제 만약에 감사했냐 그럼 재고가 지금 1,000억에서 2,500억이 됐잖아요. 이 재고가 진짜 팔릴 수 있는 재고냐. 그러니까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재고 연령 분석을 하는 거지. 재고가 창고에 2,500억이 12월 31일에 있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2,500억 중에 2,000억이 불과 1, 2개월 내에 주문한 거야. 그러면 진짜 그냥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건 팔지 못한 재고냐인 거잖아요. 그쵸. 이게 보시면 그걸 평가해서 이 평가 손실 총당금을 잡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제품이 무텐다드잖아. 771억 중에 못 판다고 생각하는 게 1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건 무텐다드고. 이거 상품은 많네. 상품은 조금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소름 돋게 많은 느낌은 아니거든. 그래서 어쨌든 OCF가 마이너스긴 한데 뭔가 투자가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받을 채권도 늘어나고 재고 자산도 늘어나가지고 현금이 좀 많이 돌지 않은 것 같긴 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다 들어오면은 사실은 OCF는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현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준 게 이번에 2,000억 투자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2,000억이 들어온 거야. 애따.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별도 재무제표고 연결 그래서 한번 보자. 연결까지 볼 건데 그래서 저도 그냥 쭉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작년에 뭔가 좀 그냥 느낌상 이거를 이제 회계적인 용어로 빅데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다 이제 떨어버리는 거지. 어차피 떨 때. 알죠?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작년에 뭔가 이런 걸로 다 반영돼가지고 손실을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빅데스가 있으면 이제 23년, 24년의 재무제표는 엄청 좋아. 엄청 좋아지지. 엄청 좋아. 우리의 생각이 맞았지. 23년, 24년에. 왜냐면 23년도 재무제표가 오면 나오겠다. 23, 24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게 나올 수도 묶고 더블로 있고. 가는 거지. 그때 우리는 상장으로 간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일절 받은 게 없습니다. 나 너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일절 받은 게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걸 느꼈어요.